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에 있는 이한호입니다. 오늘 2022년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그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이번 해가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수교일은 12월 22일인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도 그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트남 연구계에 아주 저명하신 선생님들만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멀리서 이제 곽성희 선생님 웃고 계시는데요. 하노이에서 뭐 예. 예, 곽성희 선생.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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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또 베트남 연구에 이제 관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한 분당 한 15분 정도씩 외교 안보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 이제 베트남 산업화와 이제 노동 문제 등 좀 폭넓게 이렇게 하고 사회관계, 사회협력관계, 그다음에 문화협력관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15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이지연 선생님께서 15분 정도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지연 선생님은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에 계시고요. 이미 많은 연구들을 발표하셨고 또 대중적인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에서 많이 발표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소개받은 이재현입니다. 아까 이한우 선생님이 저명하신 베트남 전문가라는데 저는 제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인 아세안 외교안보 문제들을 다루고 한아세안 관계를 다루는 사람인데 또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한베트남 외교안보 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최성호 선생님이 짧게 한다 그러고 짧게 한 사람 없다고 그러셨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움직이는데요. 이게 안 먹어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합니다. 공식 외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 한국 베트남 사이 국방안보 협력 현황 지금 대강의 내용 말씀드리고 어떻게 발전돼야 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외교 관계 발전을 보면은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좀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한국 베트남 관계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관계들 중에서 아마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장 긴밀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제4위 교역상대고 대아세안 교역의 48%를 거의 절반을 베트남과 한국 사이 무역이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의 투자한 국가 중에서 한국이 2018년 기록으로 1위고 외국인 노동자, ODA, 누적 액수 그리고 한국인이 아세안에 관광을 가는 것 중에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가고 있고요. 항공기 취향도 가장 많고요.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가는 항공기 10만 4천 편이 있는데 그중에 3만 8천 편이 베트남 한 나라로 들어가고 아세안 내 체류 규모도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외교적으로 공식 관계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지금 그려놨는데 56년에 처음 외교 관계가 수립됐다가 베트남전에서 이제 월남이
남쪽이 남베트남이 패망을 하고 나서 대사관 철수를 했고 92년에 다시 외교 관계가 재개됐고 그 뒤로는 이제 쭉 보시는 것처럼 앞에 열거한 숫자들을 만들어낸 관계들이 2001년 포괄적 동반자,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올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뭐 어떤 분들은 이 포괄적이라든지 전략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거에 맞추려고 뭔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 인적 관계라든지 외교 안보 관계가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아세안하고 북한하고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한아세안 관계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북한, 베트남 관계를 간단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초록색 선을 그어놓은 건 대강 요 정도 시간쯤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건데 한국하고 아세안 관계 보면 89년에 부분 대화 관계에 수립했다가 2004년에 포괄적 동반자, 그러니까 아세안하고 한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보다 베트남이 조금 더 앞섰고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아세안하고 한 것보다 베트남이 1년 앞섰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북한하고 베트남 사이의 관계인데 50년 외교 관계 수립, 그다음에 78년에 상호 대사를 소환하는 이때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북한과 관계가 약간 틀어져 가지고 상호 대사를 소환했다가 그리고 또 92년에는 한국 베트남 수교 때문에 북한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리고 2004년에 또 탈북민 문제 때문에 또 북한하고 사이에 관계가 좀 그랬다가 2006년에 회복이 되고 2017년에 김정남 암살 때문에 또 한 번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중에 김정남 암살에 관계됐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트남 사람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었고 그래서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이런 관계가 있었고 지금 현재 한국하고 베트남 사이 국방안보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대화체는 한배 전략 대화가 2013년에 시작이 됐고 3차까지 개최됐고 그 뒤로는 좀 실종이 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한배 국방 전략 대화는 2021년까지 9차가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이한 선생님도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배 현인그룹이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한아세안 차원으로 국방 차관회의가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베트남 참석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국방과 방산 관련된 협력의 틀은 많습니다. MOU가 몇 개 있는데 방산협력, 전반적인 국방협력 그리고 군사비밀보호 우리 일본하고 지소미아라고 하는 그 지소미아가 베트남하고 맺어져 있고 그다음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도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PKO에 부쩍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하고 PKO 교류 협력 약정 PKO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에 관해서 그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약정이 되어 있고 국방 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도 2018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의 다자 군사훈련도 꽤 많습니다. 림팩, 코모도 그리고 ADMM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해양안보 관련된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에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랑 국방협력 관련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정 공연인데 초계함 두 척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 김천함, 2018년 여수함 한 1,000톤 배수량이 그 정도 된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국방안보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비전통 안보 관련된 협력인데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강조할 만한 게 지뢰 및 불발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평화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5,500만 불 정도 한국이 투입을 했고 베트남 중부에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국방안보협력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한국 쪽의 희망사항인데 베트남이 한반도 문제에 계속 관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과거 공산주의 경제에서 그 시장 경제를 도입한 체제 전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베트남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당대당 관계라는 게 북한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서 그 아세안 그리고 ARF라는 마당을 적극 활용해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코트해 놓은 거는 올해 6월에 유엔 주재 베트남 대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군사적인 행동이나 뭐 미사일 발사, 핵무기, 핵실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베트남은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역할을 달라. 이건 뭐 인도네시아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말미에 붙여놓은 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자. 특히 코로나19 대응, 그다음에 자연재해 관련돼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붙여놨고, 그 전반적으로 베트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축에 속하는 국가다. 이 부분에서 협력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의 관계가 좋고 뭔가 대화가 오고 가면은 그 분위기에 적극 호응을 하고 관여를 하려고 하지만은 반대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좀 발을 빼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을 때 혹시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무대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그, 그 평화의 분위기가 사라져가지고, 예, 좀,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을 밖으로 끌고 나올 재주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북한이 뭔가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당에 그런 이제 자세가 준비가 되면은 동남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외교안보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때 처음 발을 디뎌야 되는 것도 ARF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제 아세안 플러스 3라든지 EAS라든지 이런 지역의 다자협력체에 북한도 인게이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결정권을 들어올 건가 말 건가, 집어넣어 줄 건가 끼워 줄 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아세안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한국 외교 정책이. 마지막으로 한배 외교 안보 협력의 미래라고 써놨는데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네 가지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전략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정부 간의 교류가 활발한 거는 있지만은 조금 더 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관계를 격상하는 이런 대화를 넘어서 베트남에서는 지금 현재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지역 질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한국도 그 부분에서 솔직하게 그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베트남과 솔직하게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2011년부터 24년까지 베트남이 한국의 컨트리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에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을 때 베트남을 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전략 대화도 그렇고 한배 관계에 있어서 좀 베트남을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좀 각별히 중시를 해야 될 거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세안 중심성 강화입니다. 아세안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담론 차원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아세안 중심성 약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순방치안이라고 할까요? 아세안이 집단적으로 중심성이 무너지고 유니티가 깨지고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리고 아세안이 그래서 강대국들에게 개별적으로 포섭되어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의 중소국가들한테도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담론이 가장 기본적으로 발을 딛고 있는 아세안 주도의 지역 다자 협력체 ARF라든지 아세안 플러스 3 EAS 같은 것들을 재활성화하는데 한국과 베트남이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거다. 이게 아세안 중립성을 가시적으로 강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세안 중심성을 다시 강화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경쟁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의 중소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라는 거를 뭐 미국으로 갈 거냐 중국으로 갈 거냐 간단한 문제죠. 그런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데 중소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다자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거를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도 아세안 중심성 강화, 지역 다자 협력체 강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 해상 협력인데 뭐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그 군수 산업이라든지 국방 관련된 군의 역량 강화, 특히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해상 메리타임 도메인 어웨어니스 관련된 역량 강화를 한국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군도 관심이 있고 베트남에서 요청도 있는데 양쪽에서 다 관심과 요청이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만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해야 될 거고 특히나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해군하고 해양경찰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군 중에서 지금 해군이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역시 해군은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밖으로 나가서 뭘 할 거냐. 일차적으로 아세안 방면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해군은. 네. 그래서 해군과 해양경찰이 베트남 특히 아까 얘기했던 MDA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아이템들을 던져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문제 역시 베트남에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베트남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좀 긴밀한 대화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으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베트남의 역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평소에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딱 15분입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로부터 질문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채팅창을 한번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건 아니군요. 예. 질문에 답은 이따가 발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토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